지난 겨울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K-팝을 따라 부르기도 했고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다양한 빛으로 반짝이는 아이돌 응원봉 불빛이 탄핵 집회의 상징인 응원봉은 물론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건 우리 노래, K-팝 문화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K-팝을 소재로 한 외국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기도 했죠.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지금의 우리 노래.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공연을 하는데 일본 말로 해지 한국말은 못했거든요. 바양사를 1절을 하고 2절을 시작하는데 신경이 들어왔더라고요. 끌고 가더니 형무소도 갖다 놓았어요. 총독부에 그 검열이 나왔어요. 왜 우리가 정치하는 그게 못마땅하냐, 못 살아버린 고향, 관심 많던 그 고향이 뭐냐. 그래서 제가 혼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대목만 갈아라. 오동계 형사는 그걸 다 듣고동원 있다가 마지막에 끌고 매직 싸게 맞고 3일간 구루 달고 나왔어요. 일제 강점기, 검열과 단속에 시달리며 시작된 우리 노래의 역사. 광복 이후에는 또 어땠을까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동백아가씨가 65년도에 금지됐고 67년도에 이제 성마을 선생님이 금지되고. 무슨 이딴 노래가 있냐 그거야. 참 어처구니가 없지. 이 시대에는 안 되겠다. 서유석이 가수 그만둬라 하시지. 해방 후에도 해방되지 못했던 우리 노래. 금지곡과 사전 검열의 시대를 넘어 지금의 K-팝 시대를 열기까지 우리 노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 응? 라디오에서 무슨 중대방송이 있대요, 어머니. 전화문 목소리가 떠올고 있는 거 아니냐? 할머니,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대요. 항복? 네, 항복이래요, 항복. 항복이라니 무슨 뜻이냐? 어머니, 일본이 몰락하는 거예요. 80년 전 오늘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약 35년. 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죠. 당시 제작된 친일 영화에는 이런 야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네가 군용열차를 운전할 조선철도에 중대한 사명을 다하는 이때 내 혼이나마 이 선로를 지켜 황군의 무언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 반도 철도를 잘 지켜주기 바라네. 이번 군이 가는 길은 그 사명이 중대하네. 동경의 각 촬영소를 방문하고 군이 돌아온 데는 많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우리는 거대하네. 1938년에 나온 친일 영화 군용열차와 41년에 나온 반도의 봄에서 한 장면씩을 들려드렸는데요. 자꾸 기차 소리가 나오죠. 이런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워서 침략 전쟁에 적극 가담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했던 일제는 이제 막 등장한 우리 유행가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조선 유행가에 대해서 일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1932년에 발매되었던 우리가 황성 예터로 알고 있는 황성의 적, 이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얻거든요. 조선 유행가가 탄생한 거죠. 그러면서 일제도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때 이제 레코드 취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취체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취체가 무슨 뜻이냐면 통제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화를 갖다가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1933년 일제가 만든
수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 이 법에 따르면 음반을 만들 때는 미리 그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노래 내용이 치안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바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노래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검열의 철퇴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대 인기 가수 황금심, 그리고 변사로 유명했던 신출의 30년 전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연을 하는데 일본 말로 해지 한국말 못했거든요. 내가 일본 놈한테 붙들려 가더라도 타양살이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타양살이 1절을 하고 2절을 시작하는데 승경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그냥 끌고 가더니 형무소도 갖다 놓았어요. 마지막 그 덩어리에 외놈의 순사에게 묶여가는구나. 영이야. 그걸 고등계 형사는 그걸 다 듣고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게 끌고 매직 싸게 맞고 3일간 구두 달고 나왔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주먹구구식 단속에 음악가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죠. 가수이자 작사가 반야월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40년 전 목소리입니다. 제가 작사한 못 살아버린 고향 괄세만 뜬 그 고향을 이런 대목이 있는데 총독부에 그 검열이 나왔어요. 네. 왜 못 사느냐? 왜 우리가 정치하는 게 못마땅하냐? 못 살아버린 고향 괄세만 뜬 그 고향이 뭐냐? 에? 그래서 제가 혼난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고대목만 갈아라 그런 적도 있고 목포의 눈물만 해도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왜 300년 원한을 품었느냐? 우린 다 알죠. 그게 1592년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노적봉이 군량미라고 속여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거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그 관계자들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하죠. 아 이거 300년 원한이 아니라 300연 연못의 원앙풍이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 뒤로 목포의 눈물이 더 인기를 얻거든요. 이렇게 우리 노래를 박해하면서 한편으론 권장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다시 우리 마을에서 저 영광스러운 대일본 제국 군대의 한 사람을 배출하는 영광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싸울 수 있는 친일 가요. 그 중에서도 군국 가요들이었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중가요에 대한 약간 검열을 하면서 야 이제 군국가요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친일가요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시절에 만들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제 1940년대 초반에 가면 태평양 전쟁이 나오고 또 일제가 전시체제로 바뀌면서 완전히 그 군국가요가 아니면 오히려 음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 혈서 지원 같은 그런 노래가 있고요. 또 아들의 혈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아들이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황제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떠난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2009년인가에 나온 친일 인명 사전에 보면 대중음악인 18분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래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벼락과도 같이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날,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반기 4278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는 날, 당시를 직접 겪으신 가수 신카나리아와 고운봉의 30년 전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나왔더니 그냥 그야말로 뭐 그냥
청년들이 그냥 이게 그냥 아우성이에요. 만세 오고 야단났어요. 태극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1번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반을 이렇게 이제 하고 8개를 이제 거기에 넣고 얘가 여기서 밴드를 앞세우고 우리들 전부 시가 힘들려는 거예요. 집에는 아마 다 배웠나 봐.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만세를 부르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기가 막혀요. 그 얘기 지금 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떨리네. 어디? 오늘 많이 떨리는구나. 가슴 떨리는 광복 직후 연예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노래 사대문을 열어라. 조국을 떠났던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노래 귀국선. 해방 가요로 불리는 이런 노래들이 발표되며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표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래는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였죠. 얼마나 외쳤던 같아 그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추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됐다면 이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레코드를 만들더라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화적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온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 때의 법을 대부분 유지했고 일제가 심어놓고 간 악법 추금기 레코드 취체 규칙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949년 7월 광복 이후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가요 사전검열 규정 문교부의 레코드 제작 취체 조치를 시작으로 월북 작가라서 외색이 짙어서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숱한 곡들이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제1공화국 최초의 금지곡으로 추정되는 울어라 음방울, 월북한 조명암이 작사에 금지된 무정천리. 내 고향 무정천리 이런 곡들은 모두 음반이 압수되고 부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며 외색가요를 금지하면서도 일제의 검열 제도는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왜냐면 동백아가씨가 65년도에 금지됐고 67년도에 이제 선마을 선생님이 금지되고 네. 69년도에 이제 기러기 아빠가 나오면서 바로 또 금지가 됐어요. 동백아가씨.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요. 공장에 가면 노동요였고 또 정치인들도 모여서 같이 합창을 하고 때로는 의대생들이 떼로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곡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1965년에 한일 수교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거를 방송 금지를 시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실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그런 것보다는 이 노래는 외색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윤리위원회에 계셨던 돌아가신 선생님 한 분을 생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방송 관련해가지고 외압이 있었냐. 근데 외압 없었다. 본인들은 이게 외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틀 수 없었다. 내가 방송윤리위원회에 있을 때는 깐쪼네, 샹송 이런 노래는 틀어도 트로트는 한 번도 튼 적이 없다.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 샹송이나 깐쪼네도 외국 노래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사실 동백아가씨가 진짜 외색풍의 노래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일본에서도 멜로디가 엔카 음악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죠. 한편으론 이미자의 인기를 질투한 경쟁 음반사들이 이 노래를 외색으로 몰아 금지되기를 부추겼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우리 노래는 이후에도 계속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홀로 아리랑, 가는 세월로 유명한 가수 서유석은 가요계 첫 등장부터 활동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1968년 우연한 기회로 TV에 출연했던 얘기를 들어볼까요? 내가 대학 학교 앞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는 11시 반이면 문을 닫아야 돼. 통금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청소하고 빨리 가는. 구봉소 씨하고 서영준 씨가 거길 들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청소하려고 엎어놨던 의자 도로 다 내려놓고 통금이 뭐야 그냥 인기인이 왔는데.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서유석은 우연히 가게에 들른 당시 최고의 희극인 구봉서, 서영춘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한 곡을 불렀다가 방송 출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른 노래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TVC 출연을 한 거야. 기타 들고 방송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노래가 생전 보도 듣던 못한 노래를 한 거야.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 대포집은 열, 이것이 우리 대학가래요.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 양장점은 열, 이거 정말 나를 웃긴다. 가르치는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밥 딜런의 노래 Blowing in the Wind에 대학가를 풍자하는 가사를 넣어 불렀을 뿐인데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보부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군요. 무조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방송 금지. 그래가지고 그 쇼가 그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때예요. 한 번에 유명해졌어. 한 번에 내가 나쁜 놈이 되고. 74년에는 심야에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월남전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책을 소개했다가 급하게 도망가는 일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왜 하느냐? 왜 이런 전쟁터에 우리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팔려고 하십니까?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는 중앙정보부라는 데서 그 각 방송마다 시간대로 이렇게 무슨 단어, 무슨 말이 나오면은 불이 울리게 되더라고요. 미국 얘기 나온다 불이 빡 켜져. 그 정도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그냥 뭐 계속 바짝바짝 했을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PD가 얼굴이 하얘졌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서유석은 도망을 쳐야 했고 대전에 숨어 지내던 그는 3년 뒤에야 가는 세월을 발표하며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시절이었는데요. 설상가상. 박 대통령은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총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민낯이었죠. 그해 6월에는 공연 활동에 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당시까지 나온 모든 노래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선언하죠. 1975년 대대적인 가요 정화 조치 때 이제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노래들까지 다 금지를 시켰던 거죠. 거기에 이제 속한 게 뭐 잘 알려져 있는 아침 이슬, 그 다음에 신중현 씨의 뭐 많은 노래들, 미인 같은 노래 이미 뭐 전국민적인 히트곡이었는데 뭐 퇴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냐는 게 박정희가 대통령이 자꾸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그걸 풍자하는 노래로 가사가 바뀌어서 불리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유였다라는 얘기 있고요. 또 송창식 씨의 유명한 고래사냥이나 왜 불러 같은 노래도 있고요. 왜 불러 이 노래는 금지된 이유가 명확히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사하지? 야야, 꼭 영화 배우 같으다. 아, 장마! 장마! 왜 그래? 약사 이리 와! 너희들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어? 나가! 왜 불러?
우리 머리 가지고 왜들 그럴까? 혐오가 물준데 그래서 깎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혼이 나야 해. 너희들은 괴질이야 임마.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노래가 겹쳐지면서 시대 풍자적인 역할을 했고 그게 거슬렸던 거죠. 기본적으로 독재자들은 젊은 사람들 노는 꼴을 못 봅니다. 머리 기르고 통기타 들고 다니면서 그 생맥주 맨날 마시고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죠. 잡혀요. 잘못했다가는. 저도 장발로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잡혀가지고 머리를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일상화죠. 단속의 일상화. 심지어 우리는 노래를 다 뺏겼단 말이에요. 이 긴급조치 구호와 함께 다 사그라들어버렸어요.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서로 믿음으로 거래하자는 내용의 노래 시장의 가면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노래들을 소위 건전가요라고 부릅니다. 금지곡과는 정반대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노래인데요. 70년대 말부터는 발표되는 모든 앨범에 의무적으로 실어야 했죠. 또 예전에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그 애양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침 7시인가? 어린 때인데 빗자루 들고 모여갖고 동네 청소했었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막 새벽 종이 울렸네 막 이런 노래들이 막 들려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그 박정희 스스로 만들었다는 새마을 노래라든가 또 나의 조국 이런 노래들은 뭐 매일 방송을 통해서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레코드 음반에 수많은 건전가요들이 들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레코드 듣다가 그거 나올 때 되면 다 꺼버리잖아요. 그렇게 많았던 건전가요는 외면받거나 잊혀졌고 몰래 듣던 금지곡들은 살아남아 지금도 사랑받는 걸 보면 한편으론 우리 노래가 나름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노래들이 왜 금지됐냐면 바로 가사 때문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나서 잘 안 되면 울고 잘 되면 기뻐하고 이게 노래의 전부, 대중가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포탄이 나오고 막 독재가 나오고 권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청춘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김민기, 한대수, 양병지 그리고 소유석 그리고 양희은 같은 포크 스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르고 또 눌러도 우리 노래의 생명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곡을 낼 때마다 금지곡으로 찍혀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노래를 내야 했던 김민기. 그는 은밀하게 새로운 작업을 시도합니다. 노래국 공장의 불빛 테이프입니다. 뒷면에 반주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것에 맞춰 몇 사람의 근로자들이 노래와 당시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상황, 그 속에서의 투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이제 막 가시화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노래극을 테이프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건 법적인 테두리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법률을 통과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불법 테이프로, 카세테이프는 LP와는 달리 쉽게 녹음하고 쉽게 또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매체의 어떤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만들어진 카세테이프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이프 제작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보탠 것을 제 인생의 행운이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해설을 도와주시고 있는 이 목소리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창남 교수입니다. 1978년 제작된 김민기의 불법 테이프 공장의 불빛에 참여했었죠. 김창남 교수는 이 테이프 제작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78년 겨울 김민기 선배를 처음 만나서 악보를 받고 녹음을 비밀리에 말하자면 한 거였죠. 우리가 받아든 악보에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사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게 그냥 그야말로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죠. 은근히 한쪽 곡에서는 나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당연히 있었죠. 실제 있었던 여성 노동자 탄압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노래 굿 앨범은 이후 80년대 민중가요의 소위 불법 음반, 비합법 음반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83년, 4년 이 무렵에 다양한 그 사회 여러 부면에서 활동이 벌어지고 조직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노래 운동 역시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법 테이프 팔고 뭐 계속 제작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리면 그걸 악기도 사고 공간도 넓혀가고 뭐 그랬거든요. 어느덧 군사 독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보도국입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75년 이후 음반 제작과 무대 공연이 금지됐던 국내 가요 382곡 가운데 186곡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기의 아침 이슬과 이장희의 그 건너 그리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표절, 퇴폐, 저지를 이유로 금지됐던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금지곡으로 묶였던 곡들이 일부 풀려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작곡가 박춘석 등 여러 창작자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던 우리 노래. 하지만 아직도 우리 노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제작된 앨범은 단속을 통해 압수당하기도 했는데요. 아, 여기가 창고입니까? 네. 이게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는 불법 테이프 이러한 것들이 단속 수거되어서 검찰에 고발되고 행정처분 상신된 증거물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한 1년에 어느 정도 그 단속됐습니까? 이게 몇 개나? 300만 점. 300만 점. 이 카세트가 300만 개 정도가. 그렇게 90년대 초 음반협회 창고는 불법 앨범을 담은 포대자루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음악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전심의의 모호한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작사가 박건호, 박문영, 당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젊은 층이 얘기할 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생활은 나의 것이 어때요?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선생님은 인생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항의하고 싶었다고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직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창작품이 판단돼가지고 사람들이 못 듣게 한다는 게 좀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분명히 80년대에서부터 저항의 불길에 의해서 군사 독재 체제의 균열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노래를 항상 제출해서 가사가 불량한지를 심의돼야 된다는 것. 이 자체는 암흑인 거죠. 사실은 중세시대에 사는 거예요. 좀처럼 어둠이 가시지 않던 이때 좀 독특한 가수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1978년 시인의 마을로 데뷔한 정태춘입니다. 그는 문학성 강한 포크곡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첫 앨범부터 사전심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단어로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칙칙하거나 좀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심의 당국의 의견서를 보면 제발 좀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밝은 이야기만 좀 해라. 앨범을 낼 때마다 그 당시에 그 곡당 3,000원씩인가의 심의료를 내가 납부를 하면서 심의 좀 해주세요 하고 당국에 갖다 이제 접수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툭툭툭 쳐내죠. 아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뭐 바꾸고. 첫 앨범부터 모든 앨범에서 다 그랬죠. 데뷔 앨범으로 인기 가수가 된 정태춘. 그런데 차차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군. 부스전 체력, 슬기로운 마음, 명랑운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명랑운동에는 내가 신인 가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MBC 10대 가수상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 팀이 짜여졌어요.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진행자가 부르더라고요. 녹화 중간에. 그러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런데 나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거는 뭐였을까? 이를테면 5.18 같은 거 80년대 중반쯤 되면서 문화예술 진영에서 그 진실이 이제 폭로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나도 같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내 노래들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내가 잘 적응하지 못했던 우리 상황, 우리 사회, 명랑운동에서 그 어설픈 몸짓처럼 나는 이 사회를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해답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독설의 앨범까지 내게 됐던 거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공손이들은 말고 1990년 10월 정태춘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음반 대한민국을 내고 정식 유통망이 아닌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사전 심의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 시기쯤에 불법 앨범들이 불법 카세트물들이 꽤 있었어요. 나도 저런 루트로 유통을 할래. 그런데 비밀리 하고 싶지는 않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 법을 어겼을 때에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이제 국가 공권력으로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검열이다. 그래서 검열을 철폐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앨범을 냈죠.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무시당한 거죠. 3년 뒤 정태춘은 사전심의에 두 번째 도전장을 냅니다. 1993년 10월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일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국 경찰서에 그 앨범을 수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위헌재청 신청, 정부의 검열, 대중음악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고 그동안 이제 국회 쪽이라든지 정부 당국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공영방송에서 심야 토론 같은 거를 이제 하기도 했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1년, 2년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이때 뜻밖의 지원군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그런 노래가
그러니까 팬들이 들어보기도 전에 어떤 한 분이나 뭐 그런 단체에 의해서 권리를 뺏겼는데요.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고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면 뭐 풀려서 언젠가 들으실 수 있다는 희망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가사가 과격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앨범에 가사 없이 연주곡으로 실어버린 일인데요. 이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PC통신에서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서태지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전심의 폐지 여론에 불을 지펴준 셈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보수 여당 쪽에서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나보고 좀 보라 하고 또 문화체육부에서도 개정안을 만들면서 나보고 좀 와서 보시오. 일률적인 심의는 없어지는데 부분적인 심의, 필요에 의한 사후심의 제도를 계속 고집을 했어요. 당신이 오케이 하면 여기서 통과시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못한다고 했죠. 사후심의, 직권심의 이거는 내가 찬성할 수 없다. 전면적인 폐지다. 그렇게 했죠. 직권심의제의 명령 조치권.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의 사전심의로 변질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었는데요. 정태춘은 타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전면적인 폐지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통과를 시켰죠. 그렇게 1996년 사전심의제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태춘의 6년이 만들어낸 성과였죠. 궁금해집니다. 그는 왜 그렇게 끈질겼을까요? 그런데 나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 노래는 검열에 통과하지 못할 노래들만 나왔고 나한테서는. 그리고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고 검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했고 아니면 노래를 아예 만들지 말거나 6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내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덕분에 우리 노래는 조금 늦었지만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전 심의가 철폐됩니다. 이건 45년 해방과 맞물리는 우리 음악 노래 해방입니다. 음악은 활기를 되찾게 되죠. 이때가 되게 재미있는 시기인 게요. 그때 96년이거든요. K-팝 SM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된 해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인디밴드라고 이야기하는 팀들이 본격적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30년 정도 지나고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때가 진짜 사회 안팎 그리고 문학의 안팎으로 뭔가 이것저것이 터져 나오던 시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노래의 해방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 연주곡으로 발매돼 여론을 들끓게 하던 시대 유감은 걸그룹 에스파에 의해 재해석되기도 하고 K-팝을 소재로 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이미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가 미국 빌보드 200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K-팝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도 단순히 K-팝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만나볼 분은 2000년대 초 좀 특별한 팬클럽 활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덕질을 시작했는데 출발은 G.O.D였고요. 당시에는 가요순위 프로그램들이 팬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서태지 팬들이 그 시민단체랑 결합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문제의식을 이런 뭐 G.O.D나 당시에 그런 잭스키스나 신화 팬들에게 공유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순위 프로그램들이 폐지를 됐던 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10대들이 가요계에 들어오면서 더 풍성해졌고
사실 K-팝이 10대의 표현 문화가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개입해서 그 흥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10대가 권력화됩니다. 팬덤입니다. 팬덤. 10대의 어떤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는 건 그들 문화 속에서의 해방이라고 저는 봐요. 네. 또 하나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겨울 우리는 뜻밖에도 광장에서 K-팝을 만나게 됩니다.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삼엄한 정치 집회에 팬클럽의 응원봉 불빛들이 등장한 겁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응원봉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보아 응원봉을 아별봉이라고 하거든요. 보아가 아시아의 별이니까 아별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진 아별봉을 그냥 흔들고 있었어요. 흔들고 있었는데 그 뒤에 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건전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여분의 건전지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누가 없으면 줘야겠다. 팬들의 응원봉을 발견하면 되게 반갑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서로 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서 어떤 순간에 되게 응원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를 보호하는 정체성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팝의 팬이라는 정체성은 시민들의 공감을 쉽게 살 수 있었고 광장을 조금 더 경쾌하게 물들였습니다. 집회에서 흔히 부르던 민중가요와 함께 K-팝을 떼창하는 문화도 새삼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그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K-팝을 틀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부정입학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다만세가 울려 퍼졌던 또 저희의 역사가 있고 에스파의 위플래시라는 노래가 저는 테크노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장르여가지고 개인을 위한 노래인데 그게 광장에서 모두를 위한 노래로 나왔을 때 어르신 단톡방에도 그 음악이 돌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의 기쁨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많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어떤 운동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야간 시위가 한창인 길거리를 K-팝 아이돌 응원봉이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나라 응원봉 시위에 영감을 받은 대만 K-팝 팬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길거리 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응원봉 집회는 외국 시위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막강해진 우리 노래, 우리 문화의 힘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사실은 제가 가장 꿈꾸던 이상적인 시위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팬덤 문화 속에 있는 소통, 연대, 공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어떤 시위 현장에서 팡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 그 불꽃을 들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누구보다 빛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 일제의 검열, 96년 정권의 검열에서 해방된 우리 노래는 진화를 거듭하며 씩씩하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돌아본 우리 노래의 해방일지. 다음 장에는 또 어떤 놀라운 풍경이 펼쳐질까요? 저는 노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무언가를 억압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최고 권력자라면 저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전파력, 확산력을
노래를 넘어설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노래예요. 결정적으로 노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감. 어떤 노래를 함께 좋아하고 함께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다는, 그 공감하면 그다음에 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 노래 내가 첫 미팅할 때 다방에서 흘러나왔던 바로 그 노래인데, 아, 이건 내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준 노래야. 우리가 노래를 기억하는 한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역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섰고 그 자리에, 힘든 자리에 함께 하는 데에 노래가 그렇게 또 값지게 귀하게 쓰였죠. 노래는 언제나 대중들의 어떤 희망과 또 분노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래가 없으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한가. 노래는 참 좋은 거야. 숱한 검열과 금지를 헤치며 우리 곁을 꿋꿋이 지켜온 우리 노래. 해방의 여정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에 도움 주신 가수 서유석, 정태춘, 해설에 도움 주신 김창남, 장유정 교수와 음악평론가 임진모, 김유나, 그리고 K-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나눠주신 응원봉 걸스, 노혜지, 오채은, 이희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MBC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우리 노래 해방일지. 지금까지 기획 박혜화, 취재 연출 구성의 하정민, 양지안, 나레이션의 저 하림이었습니다.